시청자 여러분께 긴급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김정은을 최측근에서 경호하던 핵심 부대 일부에서 집단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충격적인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신조차 믿기 어렵다는 혹독한 철권 통치 체제 아래에서 과연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중대한 사태를 준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반란이 실제로 성공했는지 여부 역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에는 주도 인물의 실제 음성이 담긴 비밀교신 기록이 존재하며 해당 자료는 저희 취재진이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좋은 이야기들이 곧 다가오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놓치지 마세요. 저는 강철이라고 합니다. 한때는 공화국에서 가장 비밀스럽고 강력한 힘을 가졌던 974 부대, 즉 장군님의 머리맡을 지키던 붉은 방패의 일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희를 유령이라 불렀습니다. 존재하지만 그 기록에는 없고 살아있지만 죽은 자로 취급받는 자들이었으니까요. 13년 동안 제 이름은 지워졌고 저는 오직 김정은을 위한 칼날로만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피비린내 나는 괴물이 되기 전 저도 그저 평범한 그는 15살 소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놈이구나. 눈이 맑고 뼈대가 튼튼해 장군님의 방패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겠어. 지도원 동지는 그는 눈을 빤히 들여다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삶은 제가 아닌 당의 것이 되었습니다. 15살 소년의 티를 잘 벗지 못했던 저의 운명이 뒤바뀐 것은 어느 유난히 눈부셨던 봄날이었습니다. 연병장 맨 앞줄에 서 있던 제 앞으로 도당, 옥과 지도원, 그리고 동지가 다가왔을 때 저는 그것이 제 삶의 마지막 기록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부터 지옥 같은 신원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제 팔촌까지의 가계도가 낱낱이 펼쳐졌고 그리고 마을 어른들 13명이 제 충성심을 보증한다며 종이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쳐라. 이건 가문의 영광이다. 가서 장군님의 그림자가 되어라.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저를 다 독였지만 그 눈빛의 서린 두려움을 저는 보았습니다. 중학교 졸업장도 받기 전 친구들에게 안부, 인사조차 전하지 못한 채 저는 학생복 차림으로 평양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덜컹거리는 기차 안에서 그리고 창밖으로 멀어지는 고향, 산천을 보며 저는 제가 다시는 이곳을 밟지 못할 것 같다는 기묘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평양 노동당 회관에 도착했을 때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커다란 강당에 모인 수백, 그리고 명예 소년들 사이에서 저도 제 이름이 적힌 봉투를 받았습니다. 지도원은 우리를 향해 솔쳤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너희의 이름은 없다. 너희는 오직 번호로만 존재한다. 입고 있는 학생복을 벗어라. 저는 손을 떨며 정들었던 학생복, 단추를 하나하나 풀었습니다. 대신 지급된 것은 거친 감촉의 군복이었습니다. 저는 학생복을 차곡차곡 개어 상자에 담으며 저는 그 안에 제 15회 삶도 함께 구겨 넣었습니다. 집으로 보낼 마지막 소프다. 네가 사회적으로 죽었음을 알리는 의식이지. 지도원의 말에 저는 소포 외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이 옷을 받고 얼마나 울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맹세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은 자다. 장군님의 유령이다. 훗날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리고 이 소포를 받은 제 부모님에게는 제가 훈련 중 명예롭게 순직했다는 거지 통보가 전해졌다고 합니다. 아들이 살아있음에도 제사를 지내야 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니 지금도 가슴 한구석이 칼로 베인 듯 아려옵니다. 그렇게 국가인구 통계에서도 삭제된 900명의 유령들이 한자리에 집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나타난 이는 김경욱 제1부장이었습니다. 그 서늘한 권위 앞에 우리는 일제히 무릎을 꿇고 선서했습니다. 장군님을 위해 언제든 고기덩이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결사옥미 900명의 목소리가 그는 강당을 울렸지만 그것은 소년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정교하게 다듬어진 기계의 소음 같았습니다. 선서가 끝난 뒤 소지품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제 군복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어머니가 출발 전 몰래 넣어주셨던 그는 낡은 가족 사진 한 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지도원의 물음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 눈앞에서 그 사진을 라이터,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검게 타들어가며 제가 되어 날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제 마지막 감정의 줄기가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령에게 과거는 없다. 오직 장군님의 미래만 있을 뿐이다. 지도원의 목소리가 귀가를 때렸습니다. 마침내 외부 세계와 완벽히 차단된 지옥의 훈련소, 문이 거대한 쇠소리를 매며 닫혔습니다. 그 문 너머에는 제가 사랑했던 고향도, 어머니의 따뜻한 된장국도, 철없던 소년 강철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는 13년의 절연과 무자비한 훈련,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의 방패가 되어 죽어야 하는 운명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둠이 내려앉은 그는 연병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강철아, 이제 너는 없다. 너는 이제 붉은 방패의 유령일 뿐이다. 훈련소의 첫날 밤, 사방은 쥐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숨죽여 흐느끼는 900명 소년들의 울음소리를 요하지만 그 울음소리조차 다음날 아침이면 장군님 만세라는 구호 아래 묻혀버릴 것임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제 가슴에 새겨진 번호를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유일한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도원 동지는 우리를 한 명씩 부르며 내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너희는 이제 974 부대다. 너희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세상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 너희 부모조차도 너희는 장군님의 신변을 지키는 그림자이자 그 배신을 모르는 충견이 되어야 한다. 알겠느냐? 우리는 목이 터져라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답이 제 인생의 가장 내가 큰 거짓말이 될 줄은, 그리고 13년 뒤 제가 이 총구를 어디로 겨누게 될지는 그때의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의 타버린 사진, 조각이 맴도는 허공을 응시하며 그는 차가운 총구를 거머쥐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유령으로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훈련소의 철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제 인생이라는 책의 한 페이지가 완전히 찍혀나가는 파차름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에게 허락된 것은 오직 짐승보다 못한 복종과 기계보다 정교한 살인 기술뿐이었습니다. 900명의 소년은 더 그는 이상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인간 방패라는 이름의 부품으로 재조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이른바 무수면 강행군이었습니다. 처음 3개월 동안 우리는 잠이라는 인간의 본능을 거세당했습니다. 11kg에 달하는 육중한 기관총을 어깨에 메고 그리고 끝도 없이 이어지는 산악지대를 뛰고 또 뛰어야 했습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터져 진물이 군화 안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그것이 다시 말라붙어 찰점과 양말이 한 몸이 될 때까지도 행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 강철, 정신 안 차려. 눈 뜨고 뛰어. 옆에서 같이 뛰던 동기, 녀석이 제 옆구리를 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달리는 도중 눈이 감겼던 모양입니다. 우리는 달리는 와중에도 잠을 자는 기괴한 기술을 익혀야 했습니다. 그리고 앞사람의 배낭을 잡고 반쯤 정신을 놓은 채 발을 내디디면 꿈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지는 묘한 감각이 전신을 지배했습니다. 헛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풀꽃이 어머니의 손길처럼 보이고 그는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달빛이 고향집의 등불처럼 느껴질 때마다 저는 품속에 숨겨둔 바늘을 꺼내 제 허벅지를 사정없이 찔렀습니다. 악 비명은 입안으로 삼켰습니다. 바지가 피물로 젖어들었지만 그 통증만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유령으로 남아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교관들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너희는 인간이 아니다. 너희는 장군님을 지키기 난 위한 총폭탄이다. 죽은 자만이 비밀을 지킨다. 복창해. 우리는 하루에도 10,000번 넘게 그는 그 구호를 외쳤습니다.
죽은 자만이 비밀을 지킨다. 그 문장은 어느새 우리의 내리의 문신처럼 새겨졌습니다. 목이 쉬어 피 냄새가 올라올 때까지 외치고 나면 정말로 제가 이미 죽어버린 저는 유령처럼 느껴지곤 했습니다. 비정한 경쟁은 훈련장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장애물 극복 훈련 도중 제 바로 앞에서 뛰던 광석이가 높은 담벼락에서 떨어지며 그리고 무릎 관절이 꺾이는 착오가 났습니다. 우두둑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연병장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광석이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지만 그 교관의 반응은 냉담하다 못해 잔인했습니다. 쓰레기 같은 놈 장군님을 지키기도 전에 제 몸 하나 건사 못하는 놈이 무슨 방패가 되겠다는 거냐. 교관은 광석이를 부축하기는커녕 발로 걷어쳤습니다. 고통에 신음하는 광석이를 향해 그리고 던져진 것은 생활제대, 즉 추방 명령이었습니다. 말이 좋아 제대지. 그것은 가문 전체 제대, 제가 몰락을 의미했습니다. 광석이는 울부짖으며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철아 제발, 나 좀 도와줘. 나 여기서 나가면 우리 가족들 다 죽어. 제발 나 한 번만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해줘. 하지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쳐야만 했습니다. 저 역시 감시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서로를 감시하고 매일 밤 생활 총알하는 이름으로 그리고 서로의 과오를 고발하는 카드가 주어졌습니다. 동료의 눈물보다 무서운 것은 제 이름 옆에 새겨질 불충이라는 두 글자였습니다. 광석이가 질질 끌려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에 단단한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미안하다. 광수가 여기선 인간으로 살면 죽는구나. 그날 밤 제 일기장에는 그리고 광석이의 이름 대신 제거된 부품 한 번이라고 적혔습니다. 사격 훈련은 더욱 혹독했습니다. 표적이 나타나면 0.5초 안에 위협을 감지하고 사살해야 했습니다. 그는 조준경을 보는 시간조차 사치였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조건반 사만으로 총구를 돌려야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사격 훈련에서 그는 낙제, 점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교관은 제 머리에 총구를 들이밀며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네가 방금 놓친 그 0.1초가 수령 동지의 심장을 겨누는 탄원이 된다면 너는 그 죄를 어떻게 씻을 거냐. 이 역적 놈아, 역적이라는 말에 온몸에 피가 거꾸로 쳐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굶주린 채로 밤새 연병장을 돌며 나는 역적이다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실수는 곧 배신이며 배신은 곧 죽음이라는 것을요. 저는 인간 강철을 버리고 오직 명령에만 반응하는 정밀한 살인, 기계로 변해갔습니다. 3년 같은 3개월에 그리고 기본 훈련이 끝났을 때 900명, 대충 살아남은 자는 최 600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부상으로 그리고 누군가는 정신이 무너져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살아남은 우리에게는 최정의 요원이라는 친구와 함께 번쩍이는 견장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예전의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눈빛은 살기로 가득 찼고 감정은 메말라버린 낯선 괴물이 서 있었습니다. 훈련 수료식 날 우리는 다시 한번 김경옥 제1부장 앞에 섰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듯 우리를 훑어보더니 제 앞에 멈췄었습니다. 너희는 이제 974부대의 진정한 칼날이다. 너희가 가는 곳에 장군님의 안전이 있고 그는 너희가 멈추는 곳에 장군님의 휴식이 있다. 그는 저를 지목하며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강철 요원 너는 최정예 중에 최정예로 분류되었다. 내일부터 원산 427 초소로 배정한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는 잘 알겠지. 목숨을 다해 사수하겠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대답하며 거수경례를 붙였습니다. 원산 427 초소. 그곳은 장군님의 비밀 별장 중 하나인 원산 특각의 가장 핵심적인 경비구역이었습니다. 드디어 신의 정원이라 불리는 그곳에 발을 들이게 된 것입니다. 훈장을 가슴에 달고 훈련소를 나서는 길, 그는 문득 발밑에 떨어진 작은 바늘 하나를 보았습니다. 행군 도중 제 허벅지를 찔러대던 그 바늘이었습니다. 저는 그 바늘을 죽지 않고 짓밟아 뭉개 버렸습니다. 이제 통증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감각이 마비된 기계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 아주 미세한 떨림까지는 지우지 못했습니다. 원산으로 향하는 트럭 안에서 저는 옆자리에 앉은 동료에게 마지막이 물었습니다. 야,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그곳, 정말 낙원일까? 동료는 대답 대신 제 입을 막으며 눈짓으로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도청 장치가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는 충성심이 아니라 그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기묘한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평양을 떠나 원산으로 향하는 길을 위해서 그 유령이 된 소년들은 그렇게 신들의 정원을 극향에 달려갔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는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북한의 산천은 여전히 벗고 굶주려 있었지만 그리고 우리가 갈 곳은 금칠을 한 별장이라는 사실이 기묘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네, 저는 이제 원산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저는 장군님의 방패가 되어 살 것입니다. 하지만 제 아내 강철이는 아직 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속으로만 삼킨 그 말을 가슴 깊이 묻어둔 채 그는 차갑게 식은 총신을 어루만졌습니다. 기차는 어둠을 뚫고 동해를 향해 달렸고 제 인생의 두 번째 장이 그렇게 파티 냄새와 화약 냄새 속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원산의 공기는 평양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 짭조름한 바다 내음이 코끝을 스쳤지만 그 낭만적인 향기조차 저희에게는 긴장의 촉매제일 뿐이었습니다. 원산역이 아닌 이름 없는 비밀. 이 인입선의 열차가 멈췄었을 때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낯선 해군 군복이었습니다. 저희는 974 부대. 그는 수령의 최측근 방패였지만 대외적으로는 철저히 존재를 감춰야 했습니다. 외국 위성이 지켜보고 있다는 이유로 저희는 졸지에 동해를 지키는 해군으로 위장되었습니다. 옷 갈아입어라. 지금 이 순간부터 너희는 해군 소속 경비병이다. 누군가 모르면 소속 부대 번호 외에는 입도 번긋하지 마라 알겠나. 초대장 동지의 명령에 저희는 말없이 군복을 갈아입었습니다. 가짜 신분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도착한 원산. 특각의 정문이 열리던 순간 저는 그만 숨을 들이켜고 말았습니다. 그 담장 밖에서 보았던 헐버스는 산과 굶주린 주민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곳은 말 그대로 친들의 정원이었습니다. 그들의 끝없이 펼쳐진 초록빛 잔디는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처럼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었고 순백의 대리석으로 지어진 별장들은 태양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금박을 입힌 마차가 정원을 가로지르고 그것은 결통 좋다는 백마들이 드넓은 목초지를 유유히 거리는 풍경. 그것은 제가 15년 동안 배워온 그는 지상 낙원의 실사판이었지만 오직 한 가족만을 위한 낙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의 이면에는 지독한 허무함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의 주된 임무 중 하나는 특각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관리동 뒤편 오물장에서 찬더미처럼 쌓인 이국적인 과일 껍질들을 보았습니다. 노랗게 익은 바나나와 붉은 빛의 망고 교과서에서나 보았던 그 마크 귀한 과일들이 반쯤 먹힌 채 지식여져 땅에 묻히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서 삽질하던 동료 민호가 마지막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야 민호야 강철아 저거 봐라. 우리 고향에서는 저거 하나면 온 마을 잔치를 벌였을 텐데 여긴 꽤 사료보다 못하게 취급받는구나. 입 조심해. 민호야 안녕. 저는 누가 듣는다. 저는 급히 민호를 단속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저희는 최정의 경호원이라며 남들보다 좋은 배급을 받는다고 자부해왔지만 그는 이곳의 쓰레기통에서 나는 향기보다 못한 식사를 해왔다는 사실이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민호는 주위를 살피더니 흙더미 속에서 무언가를 슬쩍 집어들었습니다. 그 반쯤 타다 남은 담배, 공초였습니다. 필터에는 영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제 담배다 향 한번 맡아볼래? 죽인다. 우리는 담장 구석에 숨어 그 공초에 불을 붙여 한 모금씩 나누어 피웠습니다. 독한 연기가 폐부를 찌르며 묘한 해방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신성한 땅이 사실은 적대국인 미국의 사치품으로 가득 차 있다는 모습. 그 영희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청춘을 바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 특각의 일상은 기괴한 봉사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린 공주님과 작은 대장님이라 불리는 아이들이 백마를 타고 나타나면 저희는 인간 고삐가 되어야 했습니다. 녀석들은 거만한 눈빛으로 저희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더 빨리 뛰어. 왜 이렇게 느려? 너희 밥 안 먹었어. 10살도 차에 안 된 아이의 조롱을 들으며 저희는 말의 고삐를 잡고 자갈길을 10km 넘게 뛰어야 했습니다. 수미터 끝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그는 말의 보폭에 맞춰 속도를 조절해야 했습니다. 만약 말이 발을 헛디디기라도 하면 그것은 곧 저희의 충성심, 저는 부족으로 직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채찍질을 할 때마다 저는 제 자존감이 말 밟고 말에 짓밟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밤이 되면 특각은 또 다른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켜지고 평양에서 내려온 기쁨조들의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흘러나오는 서구식 음악과 비싼 와인, 병이 부딪히는 소리네, 그리고 고위층들의 호탕한 웃음소리. 하지만 그 확인의 한소음, 차이로 가끔 찢어지는 듯한 여자의 비명이나 흥, 느낌이 들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석상처럼 서서 저는 그 모든 소리를 들어야 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해야 했습니다. 강철아, 방금 들었어. 저 소리 관리동 옥과 여자의 목소리 같은데. 저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못 들었다. 우리는 유령이야. 유령은 귀가 없다. 사실 저도 듣고 있었습니다. 그 비명이 권력이라는 괴물에게 잡아먹히는 영혼들의 마지막 저항이라는 것을요. 저는 꽉 준 소충의 차가운 감축에 의지하며 자체 안에서 싹트는 인간성을 억물러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해질녘 특별각 후방 경계 구역을 순찰하던 중 금지구역의 철망 근처에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조준경을 통해 보니 그는 허리가 굽은 노인 하나가 찻나무를 캐기 위해 철망 안쪽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음의 문턱을 넘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듯 누렇게 뜬 얼굴로 흙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제 귀에 꽂힌 무정이에서 차가운 소대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초소 확인 7시 방향. 침입자 포착 즉시 사살하라. 제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습니다. 0.5초 안에 판단하라는 훈련의 기억이 근육을 지배 있습니다. 하지만 렌즈에 비친 노인의 얼굴이 자꾸만 고양이 할아버지와 겹쳐 보였습니다. 노인은 추운 나물 몇 부리를 소중하게 품에 넣으며 힘겹게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뭐 하나 강철, 사살하라니까 명령 불복종인가. 무정이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노인을 겨눈 총구를 미세하게 떨었습니다. 이 노인을 죽여야만 저는 충성스러운 방패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그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 노인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저 배가 고파 산나물을 뜯으러 온 것뿐인데. 저는 결국 총구를 하늘로 살짝 돌리고 저는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정적을 깨는 충성에 노인은 쏘스라치게 놀라 자빠졌습니다. 저는 무정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위협 사격 실시. 침입자 도주 중 추격하겠습니다. 저는 달려가며 노인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겁에 질려 남을 보따리도 버려둔 채 속으로 기어 도망쳤습니다. 다행히 그는 무사히 담장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노인이 떨어뜨리고 간 낡은 보따리를 주워든 순간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보따리 안에는 시든 나물며 가닥과 함께 꼬죄죄한 종이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낯익은 글씨로 고향 소식이 적혀 있었습니다. 철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수용소에서 제 세상이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13년간 가족과 절연하며 지켜온 제 충성이 정작 제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위한 방패였다는 사실이 저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꽂혔습니다. 노인이 도망친 숲을 바라보며 저는 소리 없는 오열을 삼켰습니다. 강철 요원, 상황 보고 와라.
침입자는 어떻게 됐나? 소대장이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저는 피가 맺히도록 그리고 입술을 깨물며 노인이 버린 보따리를 등 뒤로 감췄습니다. 그리고 기계적인 목소리로 네, 대답했습니다.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대장은 제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고개가 돌아가고 입안에서 비릿한 피, 맛이 났지만 고통보다는 차가운 증오가 제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장군님, 아니 김정은, 당신은 우리에게 낙원을 약속했지만 당신이 만든 정원 아래에는 우리 아버지들의 피와 눈물이 흐르고 있었군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가 닫고 조이던 소충의 총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방패,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령이 된 소년이 그는 자신을 유령으로 만든 자에게 전할 유일한 언어가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친들의 정원에는 여전히 화려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발랄에 서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날 노인이 떨어뜨리고 간 나물 보따리 속에 쪽지는 채 심장에 박힌 독화살과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수용소에서 죽었다. 그 짧은 문장을 읽고 또 읽으며 저는 제가 13년 동안 지켜온 것이 거대한 거짓의 성벽이었다는 사실,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장군님의 방패가 되기 위해 사회적으로 죽어 있는 동안 제 아버지는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저를 찾으려다 반동으로 몰려 진짜 죽음을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특각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찬란하게 밝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비친 그 찬란함은 이제 구역질, 나는 위선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연병장에 집합한 우리 경호 유원들 앞을 지나는 김정은의 모습은 예전처럼 위험 있는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기분에 따라 사람의 목숨을 탈이 목숨처럼 여기는 탐욕스러운 독재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연회장 입구에서 근접, 경호, 임무를 수행하던 중이었습니다. 바로 옆에 서 있던 동기 진혁이가 아주 미세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환절기 차가운 바닷바람에 목이 잠겼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마침 연회장으로 들었었던 김정은이 그 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진혁이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누가 소리를 내느냐. 김정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그는 연회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진혁이는 사색이 되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군님. 목이 잠시 내 앞길을, 그 막는 소음은 용납지 않는다. 저놈은 오늘부로 청소하라. 그 짧은 한마디에 진혁이는 그 자리에서 보이부 요원들에게 그는 양팔을 붙잡힌 채 끌려갔습니다. 살려달라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는 그렇게 공기처럼 사라졌습니다. 3년을 함께 먹고 자며 생사고락을 같이 한 동료가 단 한 번의 기침 때문에 소멸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내제 주먹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소대장이 제 귀가에 낮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강철 눈 똑바로 뜨라우. 자네도 저 꼴 나고 싶지 않으면 말이야. 우리는 소모품이다 잊지 말라네. 저는 대답 대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소모품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들의 화려한 삶을 지키다 언제든 버려질 고깃덩이에 불과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저는 위험한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원들의 모든 신상, 정보와 가족의 행방이 적힌 개인 카드가 보관된 관리동 서고에 저는 접근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곳은 오과 소속의 관리원들이 장악하고 있는 금역이었습니다. 저는 경비 교대 시간을 틈타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서고 뒷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뜻밖의 그는 인물을 만났습니다. 특각 내부의 식단과 물자를 관리하던 옥과 소속의 여인 설아였습니다. 그녀는 서고 그는 구석에서 무언가 서류를 뒤적이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입을 틀어막고 단검을 목에 겨눴습니다. 소리 지르면 죽인다. 여기서 뭘 하고 있었지? 설하는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저는 이내 힘을 빼고 체념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당신도 당신 가족이 어떻게 됐는지 찾으러 온 건가요? 저는 그녀의 말에 손을 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저와 같은 깊은 슬픔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설하는 떨리는 손으로 그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쁨을 주는 존재라고 교육받지만 실상은 장난감일 뿐이에요. 제 동생도 작년에 평양으로 그리고 불려간 뒤 소식이 끊겼어요. 여기 있는 카드들 다 거짓이에요.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다 수용소에 있거나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저는 그녀의 도움을 받아 제 개인 카드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낡은 종이 위에는 제 아버지가 체포된 날짜와 차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차유, 행방불명된 아들을 찾기 위해 그리고 도당 간부에게 내모를 주려 함. 최재 불만 세력으로 간주체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폭발했습니다. 충성이니 조국인이 하던 허울 좋은 말들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 날아갔습니다. 철화 동무,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저 안에서 술을 마시고 웃는 저 인간은 신이 아니오. 우리와 똑같이 피를 흘리면 죽는 비겁한 인간일 뿐이야. 제말, 설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것은 이곳에서 절대 입 밖에 내어서는 안 될 가장 치명적인 반역의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무슨 일을 하시든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하겠어요. 어차피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서고를 빠져나온 저는 그는 순찰구역 외곽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 경원 최 상사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면책 특권을 이용해 가끔 특각박 시내로 나가 그는 물자를 조달해 오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멍하니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최 상사 동지, 바깥 세상은 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내 남부러울 것 없는 낙원입니까? 제 질문에 최 상사는 스누스을 지으며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낙원. 강철아, 너도 알잖니? 여기서 차로 1시간만 나가면 그리고 길거리에 꽃제비들이 널려 있다. 사람들이 굶어서 흙을 파먹는 걸 내 눈으로 봤어. 우리는 여기서 캐비아를 지키고 있지만 담장, 바꾼 시체 냄새가 진동을 한다. 가끔 내가 사람인지, 그렇죠, 괴물을 지키는 사냥개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 최 상사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곁으로 다가가 마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사냥개가 주인을 물 때가 되면 그는 세상이 바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최 상사는 깜짝 놀라 담배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제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그리고 이내 떨리는 손으로 다시 담배를 집어들었습니다. 너 제정신이냐? 그 말 한마디면 네 가문이 멸죽이야. 저는 이미 멸족당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수용소에서 죽었습니다. 저를 찾으려다가요. 제 고백에 최 상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제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그 손길은 예전에 강압적인 훈육이 아니라 같은 상처를 공유한 동지의 손길이었습니다. 강철 내 심장 박동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구나. 그 분노 잊지 마라. 언젠가 그 분노가 충고로 내가 변할 날이 올 테니까. 그날 이후 제 심장은 더 이상 충성심으로 뛰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분노와 복수심이 제 혈관을 타고 흐르는 새로운 동력이 되었습니다. 네, 저는 김정은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언제 화장실에 가는지, 어느 경로로 산책을 하는지, 어떤 경호원이 가장 충성스러운지, 혹은 불만이 많은지, 초대장은 저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전처럼 기계적으로 구호를 외치지 않고 가끔 허공을 응시하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유령이 아니라 거대한 성벽의 균열을 내기 위해 저는 숨죽인 폭탄이 되기로 결심했으니까요. 연회장 안에서 다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금박을 입힌 마차가 정원을 지나고 백마들의 울음소리가 평화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화려한 무대 뒤에서 그리고 수많은 유령이 이빨을 틀어내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장군님, 이제 당신의 방패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으로 우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당신이 만든 이 가짜 낙원의 끝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슴 속 개인 카드를 옮겨주며 그는 어둠 속으로 몸을 감췄습니다. 방패의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틈으로 차가운 발날에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산에서의 소동이 있음 직후 저희 부대에는 갑작스러운 거점 이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새로운 목적지는 평안북도 북단에 위치한 창성 특각이었습니다. 그곳은 험준한 산세,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이자 장군님이 사냥과 휴양을 즐기기 위해 아끼는 은밀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제게 그곳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창성은 제 고향집에서 그리 저는 멀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강철 창성으로 가면 경계 등급이 더 올라간다. 사소한 감정 따위는 원산 바다에 다 던져버리고 오라우 소대장의 차가운 충고를 뒤로 한 채 저는 창성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가슴 안쪽 주머니에는 설아가 건네준 제 개인 카드와 노인이 떨어뜨린 쪽지가 타오르는 불씨처럼 담겨 있었습니다. 창성에 도착해 진지를 구축하던 며칠 동안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척의 고향을 두고도 가지 못하는 유령의 처지가 저를 미치게 했습니다. 결국 저는 목숨을 건 결단을 내렸습니다. 974부대 요원들에게 주어진 면책 특권, 그 어떤 기관의 간섭도 받지 않고 어디든 통과할 수 있는 그 막강한 고난을 역이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특별 물자 조달을 위해 인근 군 수용소, 오늘 연락소에 다녀오겠습니다. 위조된 명령서와 경원, 신분증을 내밀자 위병소의 병사들은 그는 겁에 질려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13년 만에 밟아보는 고향 땅이었지만 제가 기억하던 풍경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그 뼈만 남은 아이들이 구걸하고 있었고 차는 떼감으로 쓰기 위해 집을 깎여나가 붉은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제 집을 찾아가는 길은 더 참혹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집은 그리고 지붕이 내려앉고 마당개는 잡초만 무성한 폐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장독대는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문설주에는 먼지만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넋을 잃고 서 있는 그리고 제게 옆집에 살던 눈먼 할머니가 기어 나오듯 다가와 물었습니다. 누구시오? 혹시 철이냐? 철이 맞니? 저는 차마 대답하지 못한 채 한 할머니의 마른 손을 맞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더듬더니 이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에고 이 불쌍한 놈아. 내 아버지는 너를 찾겠다고 평양까지 걸어갔다가 잡혀가셨단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모진 매를 맞고 돌아가셨어. 내내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정신을 놓으시더니 행방불명이 되셨고 가문이 풍비박산이 났어. 내 이놈아, 그 순간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13년 동안 제가 지켜온 그 장군님을 위해 제 이름과 가족을 지우고 저는 유령으로 살았는데 정작 그 장군님은 제 아버지를 때려 죽이고 어머니를 길거리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저는 무너진 장독대 파편을 옮겨주며 오늘 피가 나도록 오열했습니다. 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극심한 통각이 전신을 찢어 발겼습니다. 장군님, 당신을 지키기 위해 바친 제 13년이 제 손으로 부모님의 목줄을 잔 것이었습니까? 부대로 복귀하는 길, 그리고 제 눈은 뒤집혀 있었습니다. 위병소를 통과해 숙소로 들어가려던 찰나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제 앞을 막았었습니다. 동기인 석훈이었습니다. 그는 제 옷에 묻은 그는 흙과 충결된 눈을 보더니 마지막이 물었습니다. 고향에 다녀온 거냐? 저는 본능적으로 권총집에 손을 올렸습니다. 발각되면 내가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석훈은 제 손을 덮어 누르며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쏘려거든 쏴라. 나도 어제 소식을 들었다. 내 여동생이 기쁨조로 끌려갔다가 간부놈들에게 못 쓸 짓을 당하고 자살했다더구나. 우리는 장군님의 방패가 아니라 그놈의 욕망을 지키는 사냥개였어. 석훈의 눈물 맺힌 고백에 저는 힘을 뺐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서로의 어깨를 붙잡고 떨었습니다. 그것은 충성이 아닌 그는 공동의 증으로 맺어진 새로운 동맹의 시작이었습니다. 석훈아, 나는 이제 유령으로 죽지 않겠다. 사람으로서 복수하고 죽을 거다. 나도 마찬가지다. 강철 우리와 뜻을 같이 할 자들이 더 있다. 이미 부대 안에는 회의론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우리는 그날 밤 그는 비밀리에 작성된 명단 하나를 공유했습니다. 가족을 잃거나 최재의 모순을 깨달은 974부대 유원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장군님의 그림자가 아닌 그 댓글을 집어삼킬 거대한 어둠이 되기로 맹세했습니다. 며칠 뒤 김정은이 딸 주회를 대동하고 창성 특각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환영 행사가 열렸고 아이는 비싼 코트를 입고 웃으며 제 아빠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제 내면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소용돌이 쳤습니다. 제 부모님은 굶어 죽고 매 맞아 죽었는데 저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들의 피를 마시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행사 직후 예상치 못한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강철 요원, 그동안의 충성심과 실력을 인정받아 오늘부로 장군님의 근접, 그는 경호 밀착조로 선발되었다. 1호의 심장 가장 가까운 곳에 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알라 소대장의 말에 저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죽였습니다. 영광이라니요. 그것은 제게 주어진 영광. 저는 가장 완벽한 복수의 기회였습니다. 저는 무기고로 들어가 권총 탄창의 실탄을 하나하나 채워 넣었습니다. 금속성의 차가운 소리가 좁은 무기고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철컥 탄창이 결합하는 소리는 제 심장이 다시 뛰기내 시작했다는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더 이상 15살의 어린 강철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잃고 오직 그는 파괴만을 위해 존재하는 서늘한 칼날이었습니다. 저는 김정은의 집무실 바로 앞복도 끝에 서서 그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장군님, 네, 이제 이 총구가 어디를 향해야 할지 저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충을 꽉 쥐며 속으로 읊조렸습니다. 창성 특각의 밤은 깊어갔고 화려한 조명 뒤로 유령들의 거대한 반란이 소리 없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974 부대의 면책 특권은 이제 그들의 목을 죄는 가장 날카로운 올가미가 될 것입니다. 그곳은 창성, 특각의 지하는 지상보다 더 차갑고 습했습니다. 그곳은 장군님의 비상대피를 위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그는 비밀 통호였지만 그날 밤 저희 7명에게는 새로운 조국을 잉태할 비밀스러운 자궁과도 같았습니다. 폐부를 찌르는 곰팡이 그리고 냄새와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이 정적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손목시계에 야광판에 의지해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보이부의 삼엄한 감시망도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도청기도 이 깊은 지하까지는 닿지 못했습니다. 모두 뭐였습니까? 제 마지막 한 물음에 그는 어둠 속에서 5개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석훈을 비롯해 각자의 구역에서 최정예로 꼽히는 요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한때 서로를 감시하던 유령이었으나네 이제는 같은 증오를 공유한 인간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철 요원, 시작합시다. 시간이 없어. 그리고 석훈이 제 어깨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품 안에서 피 묻은 제 개인 카드와 그동안 수집한 정보들을 꺼내놓았습니다. 우리는 돌아가며 각자의 사연을 토해냈습니다. 굶어 죽은 동생, 수용소로 끌려간 부모네, 그리고 장군님의 변덕한, 번에 소멸해버린 동료들까지 한 명씩 입을 열 때마다 지하 통로는 억눌린 흐느낌과 갈등으로 가득 찼습니다. 네, 우리는 13년을 절연하며 살았습니다. 장군님이 곧 조국이라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킨 것은 조국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짓밟는 거대한 괴물이었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옆에 있던 태성, 요원이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그 맞소! 우리가 누리는 이 면책 특권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가 그놈의 사냥개라는 증표일 뿐이요. 네, 이제는 그 칼날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오. 저희는 본격적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974 부대만이 알고 있는 3대 비밀, 김정은이 잠드는 것으로의 실제, 위치 해외에서 들어오는 금지된 물품이 거래되는 가게, 그리고 밤마다 벌어지는 은밀한 호사를 역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가장 가까운 곳을 지키기에 마스크의 가장 취약한 급소, 또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작전명은 유령의 역습입니다. 거사일은 다시 원산 특각으로 이동하는 연예인으로 잡겠습니다. 김정은이 가장 방심하고 이제 경호, 간격이 느슨해지는 순간입니다. 저는 바닥의 원산, 특각의 구조를 그렸습니다. 무기고 열쇠를 탈취하고 통신망을 마비시키는 시나리오를 수백 번 머릿속으로
연습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조용히 듣고만 있던 내 영식 요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외부와의 연결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오늘 우리끼리만 움직였다간 평양의 호위 사령부가 내려오면 끝장입니다. 이미 접촉했습니다. 과거 숙청되었던 육군단, 잔당들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함경북도 찬악지대에서 숨죽이며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산에서 신호를 보내면 그들이 평양으로 가는 길목을 차단해 줄 것입니다. 우리의 명분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우리만 죽으면 비극으로 끝나지만 그가 죽으면 세상이 바뀐다. 그것은 공포가 아닌 희망에서 기인한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사의 온기가 자체 가시기도 전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패동을 마치고 복귀하던 길, 그리고 저는 소대, 프락치로 의심받던 상철 요원이 복도 끝에서 저희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보이부에 그는 동료들의 사소한 과오를 고발해 점수를 따던 자였습니다. 강철, 아까 지하에서 뭐 하고 온 거야? 너의 7명. 요즘 분위기가 이상해. 저는 상철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심장이 먹는 듯한 긴장감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데리고 했습니다. 지하 배관이 터졌는지 확인하고 오는 길이다. 장군님께서 습기에 민감하시지 않나. 너도 보고서에 써놓으렴 하지만 그는 상철의 눈은 이미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제 주머니 삐져나온 서류 조각을 보며 손을 뻗었습니다. 그게 뭐야? 이리 내놔봐. 순간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지금 이 차를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 7명은 물론 그는 연결된 모든 동지와 그 가족들까지 몰살 당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상철의 팔을 낚아채며 그대로 그의 목을 감싸주었습니다. 석훈이 어느새 나타나 그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에우길류, 상철은 발버둥 쳤지만 살인 병기로 훈련받은 저희의 악력을 이겨낼 순 없었습니다. 네, 저는 눈을 감고 그의 목표가 어긋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성 소음과 함께 그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우리는 그의 시신을 비밀통로 깊숙한 정화죄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소리 없는 처단이었습니다. 강철, 이제 정말 돌아갈 길이 없구나. 석훈이 피 묻은 손을 닦으며 마지막이 말했습니다. 저는 상철이 사라진 어둠을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유령은 원래 돌아갈 곳이 없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거사 직전 그는 더 큰 비극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가장 친한 동기이자 훈련소 시절 바늘로 서로의 허벅지를 찔러주며 잠을 쫓았던 민호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호는 거사 첫날 밤 그리고 저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그의 손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철아, 나 너무 무서워. 우리 부모님은 아직 살아 계실지도 모르잖아. 만약 실패하면, 아니 성공해도 보이부가 우리 고향을 가만두겠어. 네, 이건 미친 짓이야. 지금이라도 자수하고 관용을 구하자. 민호야. 정신 차려. 자수하면 우리만 죽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하에서 맹세한 모든 동지가 죽어. 저는 민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눈동자에는 이미 배신의 공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뿌리치고 보위국장실이 있는 본관 쪽으로 저는 발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안 돼, 민호야. 저는 본능적으로 단검을 뽑아 들었습니다. 민호는 멈춰서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고요.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강철아, 난 너처럼 강하지 못해. 난 살고 싶어. 민호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저 문을 나가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머금고 그의 등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차가운 칼날이 민호의 등 뒤를 파고들었습니다. 민호는 억소리도 내지 못한 채 저는 제 품으로 쓰러졌습니다. 강철, 민호의 마지막 목소리가 제 귀가를 울렸습니다. 저는 피로 물든 민호의 옷을 옮겨쥐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 손으로 가장 소중한 친구를 죽여야만 하는 이 지옥 같은 체제. 내 민호의 죽음은 역설적으로 책에 가장 강력한 사례를 심어주었습니다.
미안하다 민호야.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네가 못한 그 일 내가 반드시 끝낼게. 이 땅의 모든 소년이 더 이상 친구를 죽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게. 저는 민호의 식어가는 몸을 안고 한참 동안 어둠 속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것은 충성심도 그는 동료애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저 괴물의 심장을 뚫어야 한다는 서늘한 사명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974 부대의 비밀 결사 유령은 그렇게 피해 세례를 받으며 완성되었습니다. 창성 특각에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전용 열차가 원산으로 향할 준비를 마쳤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민호의 피가 묻은 견장을 떼어내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준비됐나 유령들. 제 물음의 어둠 속에서 대답 없는 결회가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원산으로 갑니다. 그곳은 누군가에게는 신들의 정원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저 거짓된 신을 시끌어내릴 처형대가 될 것입니다. 폭풍 전야의 정적 속에서 유령들의 마지막 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원산 특각에 다시 도착했을 때 동해의 바람은 소금기를 머금은 채 저희의 살결을 핥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바람보다 그리고 더 살벌했던 것은 특각 전역을 뒤덮은 숨, 막히는 경계 퇴세였습니다. 평양에서 내려온 김정은, 일가와 그 수뇌부들을 태운 전용 열차가 육중한 소리를 내며 특각 내부 인입선에 멈췄었습니다. 오늘부터 경계 간격을 50m에서 25m로 좁힌다. 개미 한 마리 그리고 파리 한 마리도 장군님 근처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라. 초대장의 날 선 명령에 저희 유원들은 석상처럼 굳어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25m 옆 유원에 거친 그리고 숨소리가 들릴 만큼 좁혀진 그 간격은 역설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저는 가장 완벽한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촘촘한 감시의 눈길 속에서 제 부품 안에 숨긴 기폭 장치의 차가운 감축을 되새겼습니다. 그것은 제 가족의 복수이자 그는 먼저 간 민호와 상철의 피합시였습니다. 근접 경호조였던 제게 주어진 마지막 임무는 장군님이 머무실 침정과 화장실 내부의 정밀 점검이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신체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그리고 국가 기밀이었기에 화장실 점검은 974 부대 중에서도 가장 신임받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방독면과 정밀 탐지기를 든 채 저는 그 화려한 금색 병이가 놓인 개인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차방이 대리석과 금박으로 장식된 그곳에서 저는 탐지기를 흔드는 척하며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소형 고성능 액체 포기약을 환기구 깊숙한 곳과 병이 배관 안쪽에 매설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뭐든 깨끗이다 강철아. 저는 정신 차려야 해. 저는 스스로를 다 독이며 작업을 마쳤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평양 보위부에서 급하던 그들은 검열 반원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974 부대 유원들조차 믿지 못하겠다는 듯 험악한 기세로 다가왔습니다. 974 부대 유원들도 예외는 없다. 소지품과 신체 검사를 다시 실시하겠다. 당중앙의 특별 지시다. 그리고 보위부 상자의 고압적인 태도에 유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이뤘습니다. 만약 제 몸을 수색한다면 주머니 속에 기폭 장치가 들통날 것은 그러풀 보듯 뻔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가슴을 펴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974 부대만의 면책 특권과 자부심을 방패로 삼아야 했습니다. 상자 동지, 지금 제정신이요. 우리는 장군님께서 직접 선발하신 974 부대요. 그리고 보위부가 언제부터 우리를 검열할 고난을 가졌단 말이오. 이것은 장군님에 대한 불충이자 우리 부대 명예를 짓밟는 처사요. 제 서슬퍼런 외침에 상자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주위의 974 요원들도 일제히 총구를 비스듬히 쓰며 저는 보위부원들을 압박했습니다. 팽팽한 대치 상황 속에서 저는 상자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며 덧붙였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추색을 강행하겠다면 우리 부대장 동지께 직접 보고하고 장군님의 승인을 받아오시오. 그전까지는 누구도 내 몸에 손댈 수 없어. 보위부 상자는 제 기세에 눌린 듯 잠시 머뭇거리다가
세네가 침을 뱉으며 물러섰습니다. 좋다.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내놈 목부터 날아갈 줄 알아라. 자, 그들이 멀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셔츠 속으로 흘러내리는 식은땀을 닦아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한 번 더 넘긴 기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특각 중앙연회장에서는 화려한 불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그리고 경쾌한 서구식 음악, 소리와 고위 간부들의 비굴한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담장박 어둠 속에 서 있는 그리고 우리 유언들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석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였습니다. 연애 도중 그는 김정은이 잠시 바람을 쐬러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의 등 뒤 2미터 지점에 서서 그림자처럼 그를 지켰습니다. 그는 술 기운이 오른 듯 붉은 얼굴로 밤바다를 바라보다가 그는 문득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와 눈이 마주친 순간 심장이 먹는 것 같았습니다야. 너 이름이 뭐였더라? 그가 혀 꼬인 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강철입니다, 장군님. 강철이, 너는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느냐? 내 목숨을 내놓고 그는 나를 지킬 수 있냐는 말이다. 그의 눈은 흐릿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심과 광의는 여전했습니다. 저는 제 주머니 속 기폭 장치를 꽉 움켜쥐며 가장 진실한 목소리로 거짓을 말했습니다. 예, 안녕. 그리고 장군님을 위해서라면 이 목숨은 이미 제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 고기덩이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 대답에 그는 만족스러운 듯 껄껄 웃으며 제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요다, 아주 좋아. 이런 충견들이 있으니 내가 발을 뻗고 자는 게야. 그가 다시 연회장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읊조렸습니다. 맞습니다. 네, 당신은 오늘 밤 아주 깊은 잠에 들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깨지 못할 영원한 잠에 말입니다. 밤 11시 50분. 이제 거사까지는 10분도 차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작전 신호인 특각입니다. 외곽 변전소 폭발을 기다리며 초조하게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974 요원 중 발날에 동참하기로 한 동지들은 저는 각자의 위치에서 마지막 장전, 소리를 죽이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자정을 알리는 초침 소리가 제 귀가를 때렸습니다. 19.8점. 저는 기폭 장치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연회장 안에서는 마지막 축배를 뜨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화려한 조명이 꺼지는 순간 그 유령들의 긴 행진은 마침내 그 마침표를 찍게 될 것입니다. 실6 5점. 제 눈앞의 훈련소에서 태워졌던 어머니의 사진과 그리고 차가운 흙바닥에 묻혔던 아버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손으로 죽여야 했던 민호의 눈물까지 3, 2, 1. 멀리서 낮은 진동음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원산 특각의 모든 불빛이 일시에 꺼졌습니다. 완벽한 어둠, 그리고 그 어둠을 뚫고 유령들의 외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이다. 유령들이여 역습하라. 제 손가락이 기폭 버튼을 힘껏 눌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특각 지하에서부터 거대한 폭발음이 대지를 흔들며 터져 나왔습니다. 붉은 방패의 반란, 그 서막이 마침내 올랐습니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그리고 원산 특각의 모든 불빛이 꺼진 순간 정적은 비명과 공포로 치환되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저희 974 유언들의 야간 투시경만이 그는 녹색빛을 내며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사냥을 시작한 늑대의 눈빛과도 같았습니다. 연회장 안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고위 간부들은 식탁 아래로 몸을 숨겼고 그리고 기쁨조 요원들의 날카로운 비명이 유리창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김정은이 있는 테라스 그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혼란을 틈타 그를 경화하는 척하며 격리시키는 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장군님, 그는 습격입니다. 이쪽으로 오셔야 합니다. 제 외침에 사색이 된 김정은이 제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볼품없이 떨리고 있었고 방금 전까지의 위험은 술 냄새 섞인 것인 숨소리에 묻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제 뒤로 몸을 숨기며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강철,
어떻게 된 거냐? 보위부는 모아하고 있고 호위사령부는 이미 내부 반역자들에게 장악당했습니다. 지하 벙커는 위험하니 그는 미리 준비된 안전지대로 모시했습니다. 저는 그를 부축해 연회장을 빠져나와 어두운 숲길로 유인했습니다. 그 뒤로 충성파인 6처 경호원들이 따라 붙으려 했지만 그리고 어둠 속에서 대기하던 석훈과 동지들이 소음기 달린 총탄으로 그들을 하나둘 쓰러뜨렸습니다. 퍽 그렇게 퍽퍽하며 육체가 바닥에 고꾸라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김정은은 쏘스라치게 놀라며 제 옷자락을 더욱 세게 움켜주었습니다. 장군님을 대피시켜야 합니다. 뒤는 저희가 맡겠습니다. 석훈의 외침은 교란을, 그는 위한 신호였습니다. 우리는 김정은을 지하, 벙커가 아닌 특각 외곽, 절벽 끝에 위치한 폐쇄된 야외 처용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곳은 예전부터 그가 자신의 눈밖에 난 자들을 소리 없이 제거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저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평양 호위사령부의 증언군이 그는 이미 특각 정문까지 들이닥쳤다는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무정의를 눌러 대기하고 있던 폭파조에게 명령했습니다. 지금이다. 대교를 날려버려. 쿠르릉 땅을 울리는 거대한 진동과 함께 특각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그리고 통로인 연도교가 폭발하며 바다로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이곳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그는 유령들만의 전장이 되었습니다. 처형장에 도착했을 때 미리 준비된 조명이 김정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는 그제야 상황이 이상하다는 그것을 눈치챈 듯 멈췄었습니다. 제 곁에는 석훈을 포함한 7명의 반란 요원이 총구를 겨눈 채 서 있었습니다. 야 강철 이게 무슨 짓이냐? 너 지금 나를 배신하는 거냐?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오만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제 총구를 그의 턱 끝에 바짝 들이대었습니다. 1013년간 숨겨왔던 차가운 금속성이 그의 피부에 닿았습니다. 배신이라니요. 장군님, 저희는 단 한 번도 당신에게 충성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만든 지옥에서 태어난 유령들일 뿐입니다. 저는 품 안에서 피 묻은 채 그는 가족 사진과 개인 카드를 꺼내 그의 발 밑에 던졌습니다. 당신은 기억하십니까? 당신의 화려한 연애를 위해 그는 찻나무를 뜯으러 왔다가 죽을 뻔한 노인을 당신을 찾으려다 수용소에서 매맞아 죽은 제 아버지를 그리고 당신의 기분 하나 때문에 소멸해버린 수많은 제 동료들을 제 일갈의 김정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이 댓글을 지켜줄 방패는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뒤늦게 따라온 이설주와 김주혜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이설주는 아이의 눈을 가리며 바닥에 주저앉아 흔을 깼습니다. 돈을 주겠다. 권력을 주겠다. 원하는 게 뭐냐? 평양의 고문직이라도 주마. 제발 목숨 많은 그는 공포에 질린 그는 비굴하게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한 나라의 신으로 군림하던 자의 추악한 민낯이었습니다. 저는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자를 위해 제 청춘을, 제 가족을 바쳤다는 사실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당신의 돈이 아닙니다. 당신이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당신도 우리와 똑같이 피 흘리고 죽는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석훈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성이 미리 장악한 특각, 내부 통신실을 통해 제 방송 장비를 연결했습니다. 이제 평양 전역, 아니 북한 전역의 스피커와 텔레비전에서 이 광장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송출될 것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북조선 인민들이여 당신들이 신이라 믿었던 자의 비굴한 모습을 저는 카메라 렌즈를 그는 똑바로 응시하며 외쳤습니다. 카메라에 잡힌 김정은은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채 살려달라고 애걸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평양의 거대한 우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세뇌와 공포의 성벽에 그리고 거대한 균열이 생기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수령은 신이 아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일 뿐이다. 이제 유령들의 시간이 끝났다. 처형장 주변으로 호위사령부의 헬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끊겼음에도 그들은 하늘을 통해 저는 이곳으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석훈이 제 옆에 서서 소충을 재장전하며 말했습니다. 강철 방송은 성공했다. 이제 평양의 민심은 돌이킬 수 없을 거다. 하지만 우린 여기서 살아나가긴 힘들 것 같군. 저는 웃으며 제 총구를 김정은의 심장에 고정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유령으로 죽는 것보다 사람으로서 이 자와 함께 지옥으로 가는 게 이건 훨씬 영광스러운 일이니까요. 멀리서 공격 헬기의 서치라이트가 우리를 비췄습니다. 붉은 방패의 발날은 이제 그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방아쇠를 천천히 당겼습니다. 평양의 긴 밤을 끝내 마지막 총성이 원산의 바다를 가로지르기 직전이었습니다. 자, 장군님, 당신이 만든 이 연극의 막을 제가 내려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그의 총구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동자 속에 비로소 제가 13년 전 잃어버렸던 소년 강철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원산 특각의 처형장에 몰아넣은 김정은의 머리에 제 소총의 차가운 총구를 박아 넣었을 때 내 제 손가락은 이미 방아쇠의 압력을 80% 이상 견디고 있었습니다. 13년간 쌓인 증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한, 그리고 유령이 되어 사라진 동료들의 비명이 제 손가락을 당기고 있었습니다. 장군님, 네, 마지막으로 유언이라도 남기시겠습니까? 당신이 그토록 비웃던 고기덩이에게 죽음을 구걸하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제 물음에 김정은은 그리고 꼴사납게 무릎을 꿇고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강철, 제발 살려다오. 원하는 건 뭐든 주마. 공화국 전체를 너희에게 그는 넘겨줘도 좋다. 죽이지만 말아다오. 그의 비굴한 눈물과 콧물이 제 군화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역겨운 광경을 보며 저는 방아쇠를 당기려 했습니다. 그때 제 어깨를 강하게 잡아채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석훈이었습니다. 강철, 멈춰. 지금 죽이면 안 돼. 비켜, 석훈아. 이 자의 심장을 뚫기 위해 우리는 여기까지 온 거야. 그는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어. 저는 석훈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는 제 총구를 아래로 내리누르며 제 눈을 똑바로 쏴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저보다 훨씬 냉정하고 깊었습니다. 아니, 너는 지금 여기서 죽이면 이 차는 반역자들에게 희생당한 영웅이 될 뿐이야. 남은 보이브 놈들이 그리고 이 차를 숨겨자로 만들어서 체조를 다시 결속시킬 거라고. 우리가 원하는 게 고작 이 인간 하나 죽이는 복수였나. 석훈의 말에 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석훈은 제 귀가에 대고 낮게 하지만 단호하게 일갈했습니다. 죽이면 신화가 되지만 살려보내면 역사가 된다. 인민들이 이자의 비굴한 끝을 똑똑히 보게 해야 해. 저자가 국제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인민들 앞에서 살려달라고 빌며 연명하는 그 추악한 모습. 그것만이 김씨 왕조의 신화를 뿌리부터 뽑아버리는 유일한 방법이야. 죽음은 이자에게 너무 과분한 안식이야. 강철,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는 그는 서늘한 전율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 한 발의 총알로 그의 숨을 끊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자비였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그가 쌓아올린 가짜, 낙원이 무너지는 것을 그의 두 눈으로 끝까지 제가 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전략적 생포로 변경한다. 태성. 헬기 준비됐나? 제 명령에 태성이 무정의를 눌렀습니다. 예, 상장 동지. 이미 한국 및 국제 사회와 채널이 연결되었습니다. 이 차를 넘기는 조건으로 오늘 우리 동지들의 안전과 진실, 보도를 약속받았습니다. 우리는 들이닥치는 호위국, 장갑차의 포성을 뒤로하고 김정은을 짐짝처럼 끌고 헬기 타고 그는 착륙장으로 달렸습니다. 그는 이제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라 자신의 생존을 증언해줄 그리고 유일한 인재이자 범죄자가 되어 우리 손에 이끌리고 있었습니다. 착륙장 근처에서는 우리를 막으려는 충성파 유언들과의 처절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김정은을 방패 삼아 헬기 북쪽으로 접근했습니다. 충성파 요원들은 차마 자신들의 신을 향해 총을 쏘지 못하고 주춤거렸습니다. 그 틈을 타 석훈과 태성이 요원들을 제압하며 길을 열었습니다. 상장 동지 헬기가 도착했습니다.
네, 어서 타십시오. 공격 헬기의 프로펠러가 지면의 먼지를 집어삼키며 괴금을 냈습니다. 저는 김정은의 뒷덜미를 잡아 헬기 안으로 거칠게 밀어 넣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그의 눈을 보며 저는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장군님, 네, 이제 당신은 신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켜보는 산, 재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죽인 수만 명의 영혼이 그는 법정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생을 사십시오. 그때 멀리서 호위국 탱크의 포탄이 착륙장 주변을 타격했습니다. 쿠르릉 엄청난 충격과 함께 지면이 요동쳤고 저는 그 반동으로 그는 헬기 밖으로 튕겨 나갔습니다. 헬기 문을 붙잡으려던 제 손에서 김정은의 옷자락이 빠져나갔습니다. 상장 동지, 손을 잡으십시오. 석훈이 절규하며 손을 뻗었지만 들이닥치는 적군, 저는 병사들을 막아야 했습니다. 저는 쓰러진 채로 하늘로 솟구치는 헬기를 바라보았습니다. 헬기 창가에부터 공포에 질린 채 그리고 멀어지는 김정은의 얼굴, 그것은 더 이상 경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세상에 증언하러 떠나는 저는 비참한 패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라 석훈아, 가서 이 자의 끝을 세상에 보여줘라. 저는 멀어지는 헬기를 향해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비록 제 복수의 마침표를 제 손으로 찍지는 못했지만 석훈의 말대로 저는 더 거대한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김정은은 이제 죽어서 영웅이 될 기회조차 잃어버린 채 그는 살아서 치욕의 역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수백 개의 서치라이트와 탱크의 궤도 소리가 제 귀가를 울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탄창을 소충에 결합하며 차가운 땅 위에 몸을 이었습니다. 헬기는 어둠을 뚫고 남쪽으로 그리고 진실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장군님, 아니 김정은 당신에게 내리는 제 마지막 형벌입니다. 부디 오래도록 살아서 당신이 파괴한 조국이 다시 그리고 태어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저는 수류탄의 안전핀을 손가락에 걸고 다가오는 적들을 향해 마지막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평양의 밤은 여전히 깊었지만 그리고 저 멀리 바다 건너에서는 이미 새로운 역사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유령이 남긴 것은 시체가 아니라 그는 결코 죽지 않을 증거였습니다. 원산 특각의 대폭발 이후 제 의식은 차가운 바닷바람과 뜨거운 화염 사이 그 어디쯤을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중한 탱크의 궤도, 소리가 지면을 울리고 수백 개의 서치라이트가 무너진 잔의 속을 샅샅이 훔쳤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몸은 이곳에서 소멸할지언정 제가 쏘아올린 진실의 탄환은 그는 이미 평양의 심장부를 관통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북조선은 더 이상 예전의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당국은 원산에서 벌어진 일을 반동 테러 분자들의 초행이라 선전하며 철저히 입막음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민들의 눈은 이미 보았습니다. 974 부대가 목숨을 걸고 송출한 그 짧고 강렬한 영상, 자신들이 태양이라 믿었던 자가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걸하며 헬기에 실려가던 그리고 그 비참한 모습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세뇌의 사슴을 단칼에 끊어버렸습니다. 야 철수야, 너도 봤니? 그 영상 말이야. 그리고 평양의 어느 어두운 장마당, 구석두 사내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말도 마라. 보이브가 USB를 싹 다 수거한다지만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알지 않나. 그날 우리가 신으로 모셨던 자가 고작 그런 위인이었다니 참으로 허망하더군. 그러게나 말이야. 그날 974 요원이 그랬다지. 수령은 신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 말이 자꾸 귀가에 맴도네. 이런 대화는 장마당을 넘어 군부대 네모반으로 대학 강의실로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것은 일구심이라는 그는 이름의 새로운 혁명이었습니다. 김정은은 이제 북조선에 없었습니다. 그는 석훈과 태성의 손에 이끌려 국제사회의 법정 앞에 섰습니다. 케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 수많은 카메라가 비추는 그 차가운 피고인석에 그리고 앉은 그는 더 이상 인민의 어버이가 아니었습니다. 피고 김정은, 당신은 수만 명의 인민을 수용소에 가두고 고문했으며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위해 친족과 측근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한 사실을 인정합니까?
재판장의 서슬퍼런 질문에 그는 비굴하게 고개를 숙인 채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나는 그저 조국을 지키려 했을 뿐이요. 모든 것은 아랫사람들이 한 일이지 그건 내 본의가 아니었어. 제발 내 안전을 보장해준다는 약속은 유효한 거예요. 그의 추악한 변명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을 때 평양의 시내 전광판 앞에 모여 있던 인민들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경외심이 아니라 지독한 배신감과 허탈함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들고 있던 장군님 초상화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누구 하나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그것은 수십 년간 이어진 우상숭배가 종언을 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서울의 한 조용한 추모공원에는 두 사내가 꽃다발을 그들은 들고 서 있었습니다. 석훈과 태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유령의 견장을 벗고 평범한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강철 상장 동지 보고 계십니까? 당신이 살려보낸 저 괴물이 이제 자신의 죄악을 전 세계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죽였다면 영웅이 되었을 자가 차라서 역사의 죄인이 되었습니다. 석훈이 묘비 없는 빈터에 꽃을 놓으며 마지막이 말했습니다. 태성이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이제 북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보위부가 총을 겨눠도 인민들이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는답니다. 강철의 유언이 담긴 녹음기가 장마당에서 가장 비싼 값에 팔린다니 이것은 참으로 기묘한 일이지요. 저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15세의 봄에 빼앗겼던 이름, 가족 그리고 평범한 미래, 그 모든 조각이 이제는 수많은 북녘의 소년들에게 그는 희망의 씨앗이 되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제 차가운 영혼을 덮여주었습니다. 974 부대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유령이라 불렸던 소년들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평양의 낡은 보관소, 그는 어딘가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을 소년 강철의 사진을 떠올립니다. 어머니가 몰래 넣어주셨던, 지금 지도원의 손에 타버렸던 그 사진 속에 저는 다시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비밀은 죽은 자가 지키지만 진실은 살아남은 자가 전하는 법입니다. 제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이제 북조선 전역의 아침을 깨우는 종소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굶주림의 나무를 캐러 간 노인이 총에 맞지 않는 세상, 아버지를 찾으러 간 아들이 내 유령이 되지 않아도 되는 세상, 제가 지키고 싶었던 진짜 조국의 모습이 이제 서서히 지평선 너머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원산의 바다는 여전히 푸르고 깊었습니다. 그 바다 어딘가에 그리고 육신은 잠들어 있겠지만 제 영혼은 자유롭게 평양의 거리를 건들며 인민들의 귀가에 속삭일 것입니다. 당신들은 더 이상 유령이 아닙니다. 당신들의 삶을 스스로 지키십시오. 네, 이제 진짜 아침이 왔습니다. 붉은 방패의 발랄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이 땅에 찾아올 거대한 봄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한 별 아래서 그리고 영원한 휴식에 들어갑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제가 지킨 마지막 방패의 보람이었음을 깨달으며 말입니다. 안녕히 계세요.